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지 네. 좀 대책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먼저 교수님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셨어요. 이 WTO에 네. 지금 일본이 제소하겠다고. 우리가 제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WTO에 네. 뭐 근거해서 일본이 네네. 니네 뭐뭐뭐 위반한 거야. 네네. 우리 괜찮아 정당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좀 맞는 말인지. 네. 그리고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승산 뭐 네. 이런 게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걸 네. 좀 구체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전략물자라고 하기 때문에요. 네. 자유무역 질서 WTO의 가장 그 헌법 constitutional order죠. 그 법원 측이 예외로 봅니다. 보통 가트 협정 제11조에 타 체액국에 대한 관세, 조세, 과징금을 제외한 여한 무역 금지 또는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요. 네. 이런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이제 좀 그거에 예외 예외로 하고 조항.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뭐 조항들은 사실은 가트뿐만 아니라 뭐 우리 한 칠레 FTA나 싱가포르 FTA, 한미 FTA 이런 데도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물자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국가에 만약에 이것이 판매됐을 때 다른 국가에 갔을 때 자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물자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 여기 보면 뭐 서비스 무역 협정이나 그다음에 트립스라고 해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적재산권, 지재권 문제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 물질들이 그래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군사 전용될 수 있죠. 네. 군사적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 관리 대상으로 들어간 이제 새 소재가 플로린 폴리미드라고 하는 그것, 그다음에 레지스트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고순도 불화수소, 그러니까는 흔히 에칭가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일본이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 네. 이 세 가지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물자로서 무기화될 수 있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한테 잘 팔아왔는데 네. 아베 총리가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팔았더니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아니 근데 그 근거를 얘기를 할 때도 좀 저는 네. 이게 한 나라의 그 수장이 이런 식의 억지죠. 근거를 억지예요. 얘기해도 되나 싶은 그래서 게 그러니까 이 한국이 우리랑도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있거든. 네. 북한 제재하는 걸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믿겠어? 얘네 제재 잘 안 지킬 거야. 이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전 옛날에 이런 어디를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짐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쓰레기 이제 내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 동네 아줌마가 한 명 나오세요. 그래서 이사 오셨어요? 그럼 네. 그러면 쓰레기 앞으로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저 아직 쓰레기 한 번도 안 버렸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갖다가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그런 거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쟤네가 저럴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WTO에 이게 전략 물자의 경우는 수출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베 총리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누군지 그 구석탱이에서 그걸 잘 찾아냈네요. 근데 WTO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지극히 그 예외적인 경우예요. 정말 그렇죠. 비상시 사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위험한 꿍짝꿍짝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전쟁이 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일본에서 이거를 팔면은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이 일본을 칠 수도 있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WTO에서도 이거는 수출 규제할 수도 있다라고 보장을 해줘요. 근데 지금이 그 상황인가요? 자, 여기 좀 제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WTO 규정상 보면요. 이제 여기 어떤 거를 중차대한 이익이라고 안보 위해라고 보냐면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 그러니까 그 국가의 안보에 essential 아주 본질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봅니다. 특정 정보의 공개가 자국의 중대한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경우, 중대한. 그다음에 핵 분열 물질, 전쟁 장비 거래 및 군사 시설에 대한 보급 목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시 혹은 기타 국제관계상 긴급한 사안.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WTO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막 정보 이걸 지금까지 잘 팔아왔는데 갑자기 딱 끊어버리거든요. 딱 끊어버리고 나서 여기 사안, 그러니까 뭐 일본의 중대한 안보 이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핵 분열 물질로 뭐 어떻게 전환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한일 간의 전시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관계상 우리 양측 간의 긴박한 사안이냐 이러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인정하는데 이거를 일컬어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그러니까 통상 규제라고 합니다. 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전형적으로 걸려 있어요. 지금 일본은 가면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통상 규제로 그러니까 WTO 전 세계 그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한 겁니다. 정면 도전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자행, 네. 조폭 자행이에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략 물자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네. 중대한 국가 이익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통상 규제는 금지된다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합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 것들에 좌지우지될 확률이 너무 많이 크니까 크죠. WTO에서 그렇게 딱 규정을 네. 만들어놨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뉴스를 전달을 하잖아요. 보통 1보, 2보, 3보 뭐 종합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네.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 관련해서 아베 총리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내가 논리력이 딸리나 싶을 만큼 너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대는 논리 자체가 네. 약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정법에 근거하고 있고 근거하고 있죠. 그 가정법 자체도 우리가 이미 정말 뭔가 한일 간에 커다랗게 네. 무슨 뭔가 큰 합의를 막 네네. 깨뜨려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것처럼 네. 그러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니까 네. 1보, 2보, 3보, 4보 나오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막 그렇죠.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그냥 가정법이면 안 되고 아주 긴급한 사안들 어허. 그리고 이런 중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 아주 눈앞에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지금 제소를 그런 하겠다고 거죠. 하는 건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제소하는 우리가 거죠. 제소하는 예. 거죠. 근데 네. 일본도 자꾸 WTO에 근거를 대는 건 지금 요걸 그렇죠. 가지고 왜냐하면 근거를 하는 거고요. 어떠한 이런 국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깡패죠, 뭐. 그러니까는 WTO 관련해서 일본 입장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치가 WTO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는 조치다, 합법적이다라고 그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교수님이 이제 WTO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은 그래?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봤더니 일본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없다. 혹은 굉장히 취약하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WTO에다 제소를 할 수가 이제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검토를 지금 네.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알아요. 한국에서 WTO에 가져갈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일본 언론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자국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그렇습니까? 나와요. 일본 언론. 이거는 불리해요. 일본이 너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통상 규제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게 아니에요.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패널에서 끝날 겁니다. 펠리까지도 가지도 않고요. 네. 예, 그런 정도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맛 좀 봐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만들었지만 반일 감정을 마구마구 그렇죠. 부추겨서 역으로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그걸 활용하겠다. 그렇죠. 아베 수상은 한일 관계를 깨면 깰수록 유리한 사람이거든요. 나쁜 사람이죠. 일본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에요. 한일 관계를 붙여야 되거든요. 융합 상호 간에 그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이 어느 나라나 이 정치 세력 중에서 이제 그 극우에 가까운 정치 맞아요.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은 연대보다는 분열 맞죠. 그 다음에 불안. 왜냐면 그러니까 불안을 조장해서 맞아요.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게 이제 주로 극우 세력들의 그 주요 전략이고 아베 총리가 딱 지금 그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뭐 직업상 이런 분들을 좀
뵙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야 일본이 아베가 얼마나 많은 참모들을 갖고 있고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헛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헛짓할 때가 각 나라 정부가 많습니다. 헛짓, 영국, 미국 똑같아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뭐 성공을 하고 많은 권력을 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흔히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나란 일을 하는 나란 일 하는 나란 일 하는 아닐 때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끝없이 감시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 정부도 지금 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각자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얼마만큼 정말 정확한 전략에 의해서 이 문제를 꿰뚫어 보고 대응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 정권 봐도 아까 다시 말씀을 돌리지만 과연 전 정부에 있었던 한일 간의 외교 수장 간의 그런 합의라고 얘기하는 그 합의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문서가 없어요. 문서도 없어요. 근데도 이번 정부도 그냥 그거를 좀 일본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잘 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 지금 이런 문제들도 WTO 협정상 어떻고 이런 문제들을 또 일본 외무성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를 좀 국민들한테 차분히 말씀을 드리고 국민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근데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언론에서 이렇게 아니요 없었어요. 없었죠.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부처 이제는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근데 그것도 좀 사실은 물론 그런 말씀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도 이제 당부를 해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일단 알아서 하고 시민이 알아서 하고 나라에서 알아서 할 것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밟게 되고 이 안에서 법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승산이 있고 이걸 그냥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설명은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WTO를 간다 그러면은 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일이 터지면요 수습하는 시간이 걸려요. 일단 지금 한일 간에 터진 이 문제는 간단하게 빨리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 기업도 그렇고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빨리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머리를 짜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일반 시민들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아무 생각 없지 않다는 것은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시민들, 한국에 살고 있는 전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시민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왜냐하면 주권자로서의 특정 무슨 우리가 한국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사회의 주권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민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시민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일단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또 그 추운 겨울에 몇 달씩 끌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뭐 때려부시고 끌어내린 게 아니라 어떤 폭력 사태 없이 합법적으로 끌어낸 국민들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훌륭한 민주주의 사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분하게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시민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좋은 민주 주권자로서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자산인데 일본 아베 총리가 가장 노리고 있고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좋은 구도가 한국 시민들하고 일본의 시민들하고 이제 서로 붙어 싸우는 것. 그래서 민족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의 우리는 이제 한국이 잘났다, 거기는 일본이 잘났다라고 이제 갈라지는 것. 이게 이제 일본 아베 총리가 바라는 최고의 시나리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는 7월 21일 날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고, 기후죠. 일요일이죠. 그러니까는 세 번째 일요일이 되나요? 일요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참의원에서 3분의 2 선을 그 자민당과 그 연합 세력이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3분의 2 선을 3분의 2 선이 확보가 돼야 일본 그 아베 총리가 평생 수건이라고 생각하는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헌을 위한 그 선을 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선을 넘기가 확신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사히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그 결과만 놓고 보면은 4석이 모자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그 확실한 이번엔 안 되겠다 아니면 확실히 되겠다가 아니잖아요. 4석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죠.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자기 쪽으로 표를 끌어모아야 될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자극을 해서 저거 봐라 한국에서는 저렇게 일본 물건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저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 물건 안 산다. 불매 운동까지. 그리고 일본 그 활동하고 있는 가수를 쫓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본 국민들 자극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아베 총리가 노림수는 바로 그 참의원 선거에서 많은 표를 끌어모으는 거. 그게 이제 정치적인 그 노림수이기 때문에 당장 짧게는 우리가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글쎄 저는 그거까지는 뭐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멍하게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와 있는 일본 시민들 혹은 일본의 연예인들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일본 시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그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그럼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본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그리고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한국의 그 독립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한국 대 일본 이게 아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 구도가 되면은 우리는 시민이 항상 이겨요. 근데 국가 대 국가 구도로 가면은 양쪽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극이란 그 단어가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일본 국민을 자극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지금 소탐대실했고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65년 이후에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로 지금 대일 무역 적자가 7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소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었던 엄청난 빅 클라이언트죠. 한국이. 근데 이거를 막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되게 불안한 나라예요. 서태평양상에 둥둥 떠 있으면서 이 365일 내내 땅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뭐 에너지다 식량이다 이런 부분에 자급률이 굉장히 낮죠. 우리도 물론 낮지만 우리는 대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있는데 일본 낮다 보니까 끊임없이 무역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을 계속 침공했던 그걸 이제 일본 해적을 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외구가 아니라 외상이 안 되면 무역이 안 되면 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활동을 건전하게 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게 잘 안 되면 약탈하는 거군요. 약탈도 하고 무역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외 무역이라든지 대외 관계는 일본의 입장에서 어느 나라나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것이 생존의 문제가 직결되는데 이거를 지금 스스로 자무통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해예요. 자해공갈단. 지금 자해공갈단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호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의 어떤 무역 거래 문제를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뭔 죄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손님인데 손님을 못 받게 된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한국이 그러니까 그 환구시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이 재반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많이 하거든요. 네,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자동차로 이제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무역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적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훨씬 많이 산다는 거죠. 맞죠. 근데 자동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에 판매된 일본 차, 그다음에 일본에 판매된 한국 차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수만 대가 팔렸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많이들 왜 길거리 보이죠. 보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일본에 한국차가 몇 대 팔렸을까요? 300대 팔렸어요. 300대. 별로 안 300대. 먹-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가지고 보복을 하면은 우리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물품들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오면 보복의 보복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 그렇지. 사이에 결국 통상 증진이 깨지거든요. 네. 일본은 또 우리한테 중요한 파트너니까 그럼요. 이걸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일본도 이제 자해공갈단처럼 저렇게 이제 뭐 완전히 나가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는 일본을 좀 견제하는 방법이 좀 심한 말이지만 서태평양상에 철저히 고립시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스스로 자기가 고립이 됐다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수갑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그 꼬마들 왜 저거 있잖아. 밥 안 먹어. 그걸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거. 그럼 어떡할 거야? 지소내지. 그럼 가만 그런 놔두면 건데. 기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애한테 기어 나온다 그래서 좀 결국은 이제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그 어떤 신념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특히 이 지금 아베를 설득해서는 안 돼요. 안 움직입니다. 자기도 설득이 안 되죠. 될 사람이 아니죠. 그거 될 상황도 아니고 음. 결국은 전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거는 WTO 우리 전 세계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서 이 기본 질서로 다시 일본이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미국을 잘 활용해야 미국을 한다. 잘 활용해. 네, 예. 네. 그 일본이 지금 굉장히 그 불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뭘 보면은 알 수 있냐면 일본 언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네네네. 그 일본의 그 일단 시민 반응하고 언론 반응하고를 우리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시민의 반응은 역시 그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일본 입장에서 수출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0%가 넘는 일본인들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24% 정도. 너무 두 차이 배. 나네요. 두 배 그거는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2배 차이로 그 아베 총리의 지금 현재 대한 수출 규제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입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론 주도층 일반 여론 말고 여론 주도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또 좀 달라요. 네네. 여론 주도층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해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드리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네네. 일본의 여론 주도층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이제 보도를 하느냐의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일본에도 진보 언론이 있고 이제 보수 언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진보 언론은 이제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한국하고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고 보수 언론은 잘했다라고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근데 예상할 수 있죠. 그렇지 네.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 목소리예요? 거의 대부분의 일본 네, 언론들이 맞습니다. 그 마이니치 신문, 아사히 신문 우리가 그리고 여긴 좀 딴 얘기지만 우리가 아사히 맥주 뭐 안 먹는다 요즘에 우리 하잖아요. 근데 아사히 맥주하고 아사히 신문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같은 줄 알았어요. 같은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도 똑같거니 그게 아니고 네. 아사히 신문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사 문제, 그 다음에 그 일본 종군 위안부 문제 이런 데 있어서도 제일 먼저 일본에서 이제 그 바른 목소리를 내주고 했던 신문이 아사히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사히 맥주하고는 다릅니다. 한케이 신문은 어때요? 한케이는 그쪽이 보통 수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높아죠. 뭐 극우죠. 극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셨잖아요. 주로 그 아베 총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 이제 산케이 신문인데 산케이 신문 같은 것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네. 몇 가지를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는 그 도쿄 신문도 그렇고 도쿄 신문은 극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쿄 신문, 산케이 신문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은 재밌어요. 우리도 이제 잠시 까먹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죠? G20 정상회의. 네네네. G20 정상회의가 뭐 하는 행사였죠? 이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자유무역을 모여서 네. 자유무역의 대한 이야기를 보통 그러니까 많이 G20이 나누죠. 처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네.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그렇죠. 자유무역을 증진한다.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찬반을 떠나서 말이죠.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계속해서 자유무역 증진, 보호무역 배격, fight protectionism이라는 말이 문구에 이제 들어가는 이게 지난해부터 쏙 빠져버렸잖아요. 네. 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이 그거 빼라고 해가지고 지난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대회부터 이렇게 빠져버렸죠. 이게 상당한 이제 뉴스가 됐었는데 그러면 올해 일본에서 열리는데 일본에서 과연 그러면 주최국의 입장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조정을 하는 이게 주최국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자꾸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도 중재를 한다느니 어쩌느니 또 망신당하고 왔지만 어쨌든 간에 뭐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좀 하려나 이제 지켜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미국 입장을 그대로 이제 원래 이런 거 초안 문구가 나가면 초안 문구는 이제 그 주최국에서 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건 빼자, 넣자, 수정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건 최종 문안이 결정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코뮤니케라고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결정이 되는데 이번엔 초안부터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여론이 네. 거기 참가했던 미국을 제외한 19개,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국가로 치면 19개고 네. 유럽연합 빼면 18개 국가들이 좀 그러려면 뭐하러 그러니까 20개가 왜 모여? 뭐 니네 둘이 하든가. 당사 주최국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나는 미국 편 이러고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욕을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았던 동영상 중에 마지막 사진 찍으려고 정상들 나오는데 일본 아베 총리랑 악수 안 하고 다 지나가 버리고 네, 뒤로 가고 이제 그게 이제 물론 그게 꼭 그래서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뒤에 배경이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전까지 있었던 fight protectionism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갔지만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이런 문구가 항상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들어가거든요. 네. 그 문구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명분상으로도 난 이 정도의 모순된 말을 이틀 만에 뒤집은 거는 처음 봤거든요. 네. 그리고 끝나고 뒤집은 게 아니라 그 문구를 만들고 있는 그 와중에 뒷구멍으로는 한국에 대한 그 수출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인물을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죠. 네. 이게 일본 언론에서도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예요. 네. G20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이건 뭐 어떻게 무슨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으려고 이런 산케이 신문에서 그런 비판을 해요. 산케이 신문에서요. 산케이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산케이 너마저 맞습니다. 이러는 거 아닐까요? 예. 아베는 보면서. 너마저. 지금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결국은 일본 언론이 그렇게 아베의 현재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비판하는 건 아베가 급한 나머지 일본의 메이저 자본의 이해를 좀 거스른 겁니다. 어떤 정권도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메이저 자본의 이해를 거스르면요.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여집니다. 밥 안 먹어 그럼 문 닫고 들어간 거라니까요. 네네. 좀 그러니까 있으면 나와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어쩌다 일본이 저 지경이 됐을까. 나름대로 참 멋진 나라였거든요. 배울 점이 많고. 요즘에 그런 이제는 일련의 사건들 계속 나오면서 어떤 청취자가 보낸 문자가 너무 이거 재밌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일본이 지금 저렇게 못줄 타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 보면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아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어찌 보면 극우주의를 막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자기네랑 좀 손발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정권이 지금 들어섰잖아요. 들어섰죠. 지난 정권과 달리. 그러니까 친일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아마 아베는 혹은 아베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빨리 끝날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최소한 그 아베 총리가 특별한 어떤 갑자기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이상은 2021년 9월까지는
왜냐하면 자민당 총재를 그때까지 하니까 예.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제 저 여당 총재가 총리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네. 기록을 경신하게 되죠. 그때까지 이제 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때까지는 적어도 일본의 기조가 대한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네.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한 대응 그리고 현명한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렉서스에 김치 던진다고 될 일은 되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되는 아니고요. 닦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건 닦으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네.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을 보면요, 일본의 기초과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문제잖아요. 일본의 그 기초과학 연구는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전공이 다른데도 그 일본 과학자들 몇 분을 되게 존경을 해요. 특히 그 1973년 노벨 물리학상을 탄 반도체 과학자인 에사키 리오나 선생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나카무라 슈지 박사, 지금 UC 산타바바라 교수로 계시죠. 그리고 2002년도에 그 또 노벨 물리학상을 타셨던 그 고시바 마스토시 같은 그런 선생들은 정말 일생을 그 과학재단에 바친 분들입니다. 네네. 정말 정말 그분들의 그 연구라는 거는 우리가 일본의 노벨상을 좀 로비에 의한 노벨상이라고 폄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아니에요. 특히 기초과학에서 이 투자는 제가 되게 감동했던 게 그 고시바 선생이 저기 뉴트리온 문제, 중성밀입자 문제 가지고 미쓰이 재단에 돈을 받는데 물어보더래요. 마지막에 그때는 60년대 말이에요. 이거 연구하면은 언제 그 일본 기업한테 상업적으로 좀 뭔가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연구 결과는 한 100년쯤 후에 나오고요. 그때도 상업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미쓰이 재단에서 알겠습니다. 편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돈 주게래요. 이게 기초가 돼서 오늘날 일본이 지금 이런 중요한 반도체에서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의 70% 90%를 쥐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한 거거든요. 우리도 막을 때는 단기적인 대책도 있고 WTO도 좋고 미국도 좋은데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계속 이런 일본도 다른 방식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에 대한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 눈앞에 있는 거 말고요. 좀 그 100년 앞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100년 안 걸리고 금방 나왔어요. 이거 성공을 해갖고 크게 저기 히트를 쳤는데 어쨌든 100년 후에도 나올까 말까한 연구라는 거에 또 쾌척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그 인문학 이게 운명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기 인문학 관련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우리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써먹을 데 없어요. 인문학은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뿌리예요. 뿌리도 아니고 토양이에요. 토양이에요. 맞아요. 그럼 땅을 어디다 써먹어요? 그냥 이걸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나무가 자라서 줄기를 뻗어서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가 열려서 그걸 어제 따먹는. 근데 그거는 그 열매 자체는 인문학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리고 멀어져 버려요. 근데 이런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쨌든 시민사회 속에서 이런 국가가 닥친 중요한 위기 상황에 대한 지혜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인문학이 토양이 됐을 때 가능한 거죠. 중성 밀입자가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주에서 발생되는 뭐 소립자 질량도 없고 이런 건데 그런 연구를 통해 갖고 오늘날의 일본의 그 강력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1930년대부터 이미 연구한 게 오늘날 나오는 건데 우리도 조금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도 급급해서 맞고 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이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지난 3일 보도를 했어요. 한국이 맞대응을 할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그럴 것이다 등등 했는데 로이터는 뭘 예상을 했냐면은 그 예상이 아니죠. 사실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결국은 기초과학에다 투자를 할 것 같다. 기초과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요? 매년 1조 원 규모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개발에 이제 그 정부가 매년 1조 원 규모로 이제 쏟아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관련 저 회사 주식들이 막 올라가죠. 우주 개발도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서 소련이 먼저 올라가니까 우주 개발에 기초학문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케네디 정부 때 당시 예일 학생들이 가끔 돈이 없어 알바를 하고 대학을 못 다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예일에 다니는 학생들이 돈이 없어 대학을 못 다니게 할 정도로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국가 지원을 어마하게 늘리고 네.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죠. 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장기적인 좀 일본 언론에서 우려를 보이고 있는 부분 그 중에서 그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도체 부분에서 그 소재가 되고 있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여기 소재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는 압도적으로요. 예. 근데 이거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거 저 압도적인 지위를 뺏길 수도 있죠. 있다. 한국에서 또 연구하기 시작해서 후발주자들이지만 굉장히 달려나가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 쪽에서는 왜 쓸데없는 거 건드려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고객인데 단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단골. 예. 그러니까 최대 생산국이 일본이고 최대 수입국이 우리나라인데 이 구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스스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플라이 체인이라 그러나요? 바로 그 구조가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루어졌죠. 나름대로 규범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걸 자해야 자해. 이게 자해라. 자해 공갈 때 칼 들고 지팔 자른 거죠. 근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에서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그러지 것 말라는 같아요. 법은 없어요. 예, 이런 사다를 통해서 단지 이런 이제 위기가 과연 그렇게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좀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그렇죠.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냄비처럼 맞아요. 끓었다 식어버리지 말고 이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기초과학이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토양이 있어야지. 서로 우리 얘기 좀 아니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생각을 해서 좀 더 적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막 뭐 정말 렉서스 지나간다고 김치 던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본 여기 있는 일본 연예인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많이 그렇고요. 일본은 그런데 그런 시민 단체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연계해야죠.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네요. 그 일본이 사랑하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 있잖아요. 그 아이돌 그룹들의 일본 활동을 중단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그러면 안 돼. 우리 아군들을 잃는 거야. 아군을 잃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열렬한 팬들을 잃는 거야.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양한 분야. 근데 지금 저는 굉장히 오늘 이 시간이 또 뜻깊었던 게 사실관계의 기초에서 불안감을 좀 걷어낼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일 문제에 있어서.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되게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냄비 근성으로 될 것이 아니라 뭔가 진득하게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시민된 입장에서 조금은 성숙하게 이 일을 조금 바라보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국제 여론이 절대 우리한테 불리하진 않습니다. 지금 사고 쳤어요, 일본이. 저거는 뭐 특히 근대 이후에 자유무역 질서 자체를 도전하겠다고 나왔는데 북한이에요, 북한. NPT 해갖고 핵 만들겠다고 한 거거든요. 뭐 저 정도로 사고 쳐놓은 건데.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일본 북한에서의 반응. 아니 북한에서 반응. 궁금해요. 북한에서의 프랑스의 그 레세코라고 하는 경제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서 이 일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트럼프식 협박이 동맹국 가운데서도 추종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아베가 또 열심히 따라하잖아.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역시 마찬가지 G20 얘기 또 나오죠. 다자주의 부르짖던 G22가 끝나기가 무섭게 무역으로 보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결국 불리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거 혹시 보셨어요? SNS에 떠도는 그 가상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갖고 G20 정상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카톡방을 막 하는데 막 이제는 아베가 러니영해 트럼프 나는 너를 지지해 너의 모든 걸 해. 근데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김정은 우리 만날까? 그래서 이제는 정은 이렇게 만날까? 했더니 오케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장하셨습니다. 김정은이 퇴장하셨습니다. 트럼프가 퇴장하셨습니다. 왜 아베 혼자 이렇게 있는 그런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극받았나?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참. 네. 자, 오늘 일본의 이 어찌 보면은 앞서 뭐라 그러셨죠? 지난 시간에 그 아베의 그 비겁한 변명. 변명과 여러 가지 자해, 공갈, 자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속 시원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과 대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믿고 이 방송 보다 보니 괜찮네 싶으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 기약할게요.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